우크라이나 전쟁 1년. 과연 서방 세계의 전차 지원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유럽을 휩쓴 탱크 정치에 대한민국이 복병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덕분인데요. 사실 폴란드는 몇 년 전 독일 주도의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퇴출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손잡고 K2PL을 생산하면서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시장 진출 거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삼아 K2의 경쟁 모델인 레오파르트2의 시장 장악력을 깨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력 전차의 각축장이 된 우크라이나 전장에 레오파르트2의 실전 성능을 시험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세계 주력 전차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전차입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제블린을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의 뚜껑을 따고 다니면서 들불처럼 전차 무용론이 여론을 지배했는데요. 그러나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어느새 준수한 성능의 전차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소위 전차 필승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전차의 지상전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응해 챌린저2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영국 내부에서 챌린저3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챌린저2 또한 여전히 주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차였고 영국의 이런 결정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31대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압박을 느낀 독일 또한 결국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 레오파르트2 88대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덕에 유럽 각국에서 레오파르트2 지원이 자유로워졌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약 12개국으로부터 300여 대 이상의 서방 전차가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운송과 훈련 시간까지 감안하면 빨라도 3월에나 레오파르트2가 전선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독일은 괜히 죽어도 미운 놈이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면서 전차 지원도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독일의 레오파르트2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폴란드 등에서 레오파르트2 비축분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분쟁 지역 무기체계 수출 금지 규칙을 완화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유럽 대륙을 겨냥하고 개발된 만큼 레오파르트2의 운용 효율은 다른 전차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장 챌린저2만 봐도 성능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지만 영국 무기답게 내부 구조와 설계 사상이 굉장히 독특하여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가스터빈 엔진 특성상 연비가 최악이라 연료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오파르트2는 유럽에 널려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수량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원도 빠를 수 있었고 정비에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죽하면 레오파르트2를 보고 나토 표준 3세대 전차라고 부르는 군사 전문가들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2만 해도 무려 25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끝까지 레오파르트2 지원을 거절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도 사실 폴란드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까지 압박에 동참하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이는 독일이 극도로 이해타산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유력지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지원 의사를 밝힌 모든 나라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 전차 재고 공급과 장기적인 산업 협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즉 새집 줄게 헌집다오였던 것이죠. 이는 독일 전차 산업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보내는 나라는 곧 떠나버린 고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이라는 초거대 시장을 뜬 눈으로 빼앗기는 건데요. 더군다나 유럽에서 레오파르트2가 사라지면 독일의 안보 영향력도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가 우수한 전과를 올리기만 한다면 독일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는 작금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사실 레오파르트2는 스테디셀러라고 하기에는 실전 경험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쟁자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영국의 챌린저가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 말도 안 되는 교전비를 보이며 신화를 써내려갔던 것에 비해 레오파르트 2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2016년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 침공에 최정예 주력으로 레오파르트 2A4를 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2A4는 IS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의해 적어도 10여 대 이상 격파당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S의 무장 수준은 빈약하기 그지없는데요. 실제로 당시 IS가 운용 중이던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봐야 RPG-7과 AT-4 정도가 고작이었고, 당연히 M1 에이브람스나 챌린저2는 같은 공격을 받고도 멀쩡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그토록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차세대 전차 KF-51 판터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레오파르트2가 한심한 전과를 기록한다면 방산 시장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만 본다면 실전은 방산 분야에 있어 최고의 홍보 효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독일 승인 없이도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독일도 어쩔 수 없이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군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모양새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레오파르트2에게 허황된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남지는 않았어도 러시아의 최신 전차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T-90M입니다. 러시아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T-72 전차가 에이브람스와 챌린저 전차에 일방적으로 패배하자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주력 전차로 T-90을 개발하였습니다. T-90 전차는 T-72 전차의 자체와 T-80 전차의 포탑에 사용된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T-90 전차의 주포는 T-80 전차의 주포로 사용된 신형 2A40M 125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고, 신형 K를 사용할 경우 650mm 장갑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의 경우 1988년부터 2A4 배치 6 이후부터 K 기준 410에서 420mm 정도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T-90M과 근거리 교전 시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T-90은 T-80과 마찬가지로 AT-11 스나이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여 5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가 2021년에서부터야 시범적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레오파르트2는 대부분 APS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오파르트2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상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T-90M은 방어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했던 T-72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최신형 반응장갑인 렐릭트를 대규모 채용하였고, 전차 포탑에 APS로 슈토라원을 탑재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슈토라원은 레이저 신호감지기로 적 공격 기도를 감지하는 경우 연막탄 발사를 통한 연막 차장과 회피기동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남은 모든 물량의 T-90M을 끌어모아 레오파르트2에 대응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T-90M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T-90M은 동구권 전차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승무병의 생존성을 신경 쓴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초로 T-90M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칠러시아 여론은 마침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T-90M이 분명 위협적인 전차였던 건 맞지만 심심치 않게 노획되거나 격파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한 건데요. T-90M의 가장 큰 문제는 탄약 적재 방식이었습니다. T-90 전차는 여전히 T-72 전차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 방식은 포탑 아래의 자동장전 장치에 예비탄을 적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차체 측면이나 포탑 또는 차체 결합부가 공격받는 경우 예비탄 유폭의 원인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제블린에도 이토록 발전된 체계의 전차가 뚜껑이 따일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챌린저2와 M1 에이브람스는 T-90M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챌린저2는 세계 어느 나라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신을 포함하여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전장에 전폭 3.5m, 전고 2.5m, 공어 중량 62.5톤, 전투 중량은 75톤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크기와 무게인데요. 영국에서 개발한 챌린저2의 초밤 장갑은 고폭탄 기준 일반 균질 아변 장갑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질량 효율성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K1에도 탑재된 복합 장갑이 바로 이 초밤 장갑인데요. 이는 영국이 승무원 생존을 최우선으로 챌린저2를 설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챌린저2의 방호력은 단순한 전차의 레벨을 뛰어넘었는데요. 영국군의 실전 사양 챌린저2는 모두 테스 개수를 거친 버전으로 포탑 전면 기준 운동에너지탄의 1380mm, 화학에너지탄의 2388mm라는 정신나간 방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챌린저2의 별명이 움직이는 강철 요새일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정면 대결에서 러시아 전차가 챌린저2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은 챌린저2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없는데요. 챌린저2의 진짜 특징은 로열 오드넌스 L30A1 120mm L55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가 포신 내부에 강선을 없앤 구조의 활강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주포인데요. 강선포는 활강포에 비해 탄도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고 다양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4km가 넘어가도 높은 명중률의 원거리 요격이 가능한데요. 실전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 전차를 저격하듯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선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강선포의 짧은 수명과 APFSDS를 사용하려면 포탄에 따로 추가적인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 등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챌린저2는 육중한 무게답게 도로 최고 속도가 시속 59km, 야지는 시속 40km가 고작인데요. 심지어 야지 기준 항속거리도 25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철 벙커 수준의 방어력과 원거리 요격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챌린저2의 위용은 이미 실전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챌린저2는 본격적인 실전에 투입된 이라크전에서 무려 70발의 대전차 로켓을 맞고도 멀쩡히 생존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또한 챌린저1의 사례이긴 하지만 같은 120mm 강선포를 탑재한 상태에서 일반 전차 교전거리의 2.5배에 달하는 4700m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저격하여 일격에 격파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지상전의 왕자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M1 에이브람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에이브람스는 훨씬 스마트합니다. 우선 방호력 측면에서 에이브람스는 강철과 우라늄으로 구성된 미국만의 복합 장갑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미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8년 개량된 M1A1HA 기준 운동에너지탄에 대해 포탑이 600mm 이상, 화학에너지탄에 대해 1300mm 이상의 방호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M1A2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호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M1A1부터가 걸프전에서 오사로 인해 헬파이어 미사일에 피격당했지만 모두 멀쩡히 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동일한 중량의 강철에 비해 훨씬 높은 밀도의 열아우라늄 덕분인데요. 이 덕에 이런 압도적인 방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로 기준 시속 67km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입맛이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에이브람스는 항공유의 일종인 ZU로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상에서 전투기를 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M1A2C 에이브람스의 최대 중량은 무려 66.8톤에 달합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연비 계산이 불가능한 무게인데요. 게다가 에이브람스는 미국 국방부가 직접 매우 복잡한 장비라고 언급할 정도로 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빨라도 여름은 되어야 에이브람스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역시 최선의 바람은 레오파르트2가 예상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최고 속도가 시속 68km에 달하는 만큼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전차에서 이 정도 성능은 당연한 수준이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훈련 소요 시간도 짧으며 많은 국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비록 특별히 뛰어난 개성은 없어도 그렇기에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제반 옵션이 좋다고 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와 챌린저2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한 반면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후반 A4 모델이 나온 뒤 외관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사실상 성능 면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 A7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1980년대 등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그대로 달고 있어 주포 명중률과 이동간 사격 명중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는 과거 시리아의 IS군과 교전 시 저조한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로 대전차 미사일을 실은 픽업 트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전차가 되려 가장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는 배경에 전차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한 예산과 전력 공백을 신형 전차로 메꾸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차세대 전차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입니다. 비록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K2가 최신형 레오파르트2 A7과 박빙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데요. 부디 유럽의 평화를 대한민국의 K2가 수호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